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불이 붙으면 지구에선 촛불이 약간 노랗거나 붉은색의 빛을 내는데 우주 정거장에서 빛을 보면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다음에 한번 우주먼지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불을 끌 때 찬물을 끼얹는 게 유리한지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더 불을 끄기에 유리할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도 좀 낫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범준의 물리다에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에 대한 과학적인 궁금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어떤 형태로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번개로 인해서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때 불 붙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이 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선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방법은 인류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처음 불을 만들어낼 수 있기 시작한 그런 시점일 것 같은데요. 부싯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부싯돌을 이용을 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 발견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싯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딱딱한 돌을 이용을 해서 철이 함유된 황철석 같은 암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황철석에 있는 작은 철가루가 돌로 치는 전달된 에너지에 의해서 철가루가 높은 온도로 되면서 이 황철석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높은 온도다 보니까 이 황철석에서 튀어나온 철가루가 주변 산소와 반응해서 불꽃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불꽃이 주변에 있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과 닿으면은 또 그곳에서 불이 정말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피운 흔적은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들도 부싯돌을 이용을 해서 불을 만들었다라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요.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의 표면에 이 철가루와 같은 황철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는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싯돌을 이용을 해서 불꽃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싯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부싯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잘 믿기지 않으시죠? 부싯돌의 방식으로 불꽃을 만드는 가장 흔한 장치가 바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이렇게 돌리는 걸 돌리면은 거기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부싯돌의 원리와 같고요. 물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부싯돌로 만들어진 불꽃을 주변에 작은 나무 조각이라든가 그런 물질에 불꽃을 옮겨서 불을 피우게 했을 텐데 요즘 라이터는 당연히 액체 상태로 있는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이걸 누르면 거기서 기체 상태로 분출되거든요. 그 기체 상태의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저렴한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피울 때마다 사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부싯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들은 불을 굉장히 신기한 물질로 본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이 서양의 선조들도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4개의 원소를 골랐는데 그 안에도 불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이 흙, 물, 공기, 그리고 불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안에도 불이 들어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동양에서도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 오행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5개의 원소와 비슷한 어떤 근본 원인을 생각한 건데요. 거기에서도 목화토 금수, 나무, 불, 흙, 금, 그리고 물 이런 5개의 오행에도 불이 들어있죠. 이 동양의 오행하고 그리스의 사원소설 모두 다 불이 들어있는데요. 동양의 오행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보다도 변화의 과정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화토 금수로 제가 기억하는 이 순서가 목생화, 목에서 화가 만들어지고 나무에서 불꽃이 난다는 뜻이겠죠. 화생토는 뭘까요? 화가 토로 된다는 건 불을 피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게 흙으로 바뀐다라는 뜻일 겁니다. 토생금은 흙에서 이제 금속이
우리가 채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요. 동양의 오행은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 주목했던 흔적은 있습니다. 동서양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불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소라고 생각했던 것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에서 불은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원소보다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원소가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불은 다른 원소보다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공기 중에서 불을 피우면 불꽃은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게 바로 불이라는 원소가 갖고 있는 특성, 본질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사원소설에서 흙, 물, 공기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불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불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같은 질문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물은 얼음일 수도 있고 액체인 물일 수도 있고 수증기인 기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 액체, 기체라는 특정한 물질의 상태로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아니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은 물질의 상태가 아니라 반응이자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불이 탈 때 일어나는 반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이를 태우는 걸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종이 안에 있는 탄소 원자가 주변 공기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C와 O2가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것이 불이 탈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앞에도 종이가 있는데요. 제가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종이에 저절로 불이 붙지는 못하죠.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이 화학 반응에서 가만히 둔다고 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고요. 처음에 약간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종이에 불을 붙이려면 성냥불을 가까이 갖다 대죠. 이때 성냥불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C와 O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그 반응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에너지를 성냥불이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꽃을 피우려면 다른 불꽃을 대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떤 물질들은 대개 특정 온도를 넘어서면 저절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반응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성냥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물질의 온도를 충분히 발화 온도보다 높인다면 저절로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본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어요. 작은 건전지 있죠. 1.5V짜리 건전지를 껌 종이와 적당한 방식으로 연결하면 껌 종이에서 불이 붙습니다. 바깥에서 성냥불을 댄 것도 아닌데도 껌 종이에 금속 부분을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가 공급한 에너지가 껌종이에 붙어있는 종이의 발화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불꽃을 대지 않아도 껌종이에 건전지만으로도 불을 붙일 수 있죠. 이 전류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특정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어요. 물질이 갖고 있는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불은 저절로 발생합니다. 불이 탈 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약간의 처음에 마중물로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요. 성냥불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이 반응이 흥미롭게도 화학자들이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발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는 C와 O2의 반응을 또 일으키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한번 성냥불로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가 연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연소 반응은 항상 이와 같은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그 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다음의 연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소 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또 다른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사실 저는 모든 연소는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탈 수 있는 물질, C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외부에서의 공기에 있는 산소가 계속 공급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죠. 이 조건이 있다면 한번 일어난 불은 계속 물질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촛불은 약간 노랗거나 붉은색에 가깝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그건 푸른색의 불꽃을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불꽃은 색깔이 다른 것일까요? 먼저 촛불의 불꽃이 왜 붉은색이 많은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초의 심지에 불이 붙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순수한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뿐 아니라 거기서 작은 그을림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런데 촛불의 그 불꽃 부분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심지에서 방출된 그을림 입자가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물질이라도 충분히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 물리학에서는 이걸 흑체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흑체 복사의 과정을 따라서 빛을 내게 됩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이 촛불이 붉은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을음, 이 초에서 방출된 그을음 입자가 하는 역할이 뭐랑 같냐 하면 백열전등에 보면 예전에 그 안에 필라멘트라는 그 텅스텐으로 만들어 있는 금속, 가는 실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하는 역할이 사실 그을음 입자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저절로 흑체 복사로 빛을 내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빛이 날 때는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빛은 특정한 딱 하나의 파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장의 빛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을음 입자가 방출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 도달해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을음 입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잖아요.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상승하게 돼요. 그을음 입자가 촛불의 심지 부분을 떠나서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촛불에서 만들어지는 그을음 입자에서 흑체 복사로 빛을 낼 때는 그을음 입자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흑체 복사를 생각하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빛의 파장이 주로 긴 파장의 빛을 내요. 그래서 촛불에선 노란색, 붉은색처럼 파장이 긴 쪽, 그쪽의 색깔을 갖고 있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촛불이 아닌 가스레인지는 어떨까요? 가스레인지는 그을음 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과 달리 그을음 입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을음 입자는 만들어지면 대류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금방 온도가 내려가고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높지 않아서 붉은색 빛을 내는 건데요. 그게 아닌 그을음 입자가 없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당연히 높은 온도에 도달해서 거의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가스레인지의 불은 촛불보다 온도가 더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색깔이 푸른색에 가까운 빛을 내게 되는 거죠. 불을 피우면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건 앞에서 말씀드린 촛불을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꽃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그 주변의 기체는 위로 상승하는 대류 현상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대류 현상 때문에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대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밀도가 가벼운 기체 부분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중력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공기와 물 같은 유체 안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부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류 현상은 부력 현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벼운 것들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래로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불이 붙으면 불꽃이 어떤 모양인지를 찍은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불꽃이 지구에선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우주 정거장 안에서의 불꽃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모습으로 처음 그 불이 점화된 부분에 푸르스름한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 정거장에선 중력이 없고 대류가 없고 따라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모습의 불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 정거장에서의 불꽃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에선 촛불이 약간 노랗거나 붉은색의 빛을 내는데 우주 정거장에서의 빛을 보면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촛불이 붉은 이유가 촛불에서 만들어진 그을음 입자가 위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긴 파장의 빛을 내서 우리 눈에 노랗거나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는 그을음 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꽃의 중심 부분에 이 그을음 입자가 오래 머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충분히 긴 시간 이제 연소를 하면서 거의 그 높은 온도에 도달하고 따라서 빛의 색깔이 붉은색 쪽이 아니라 파란색 쪽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로 우주 정거장에서 피운 불꽃은 둥근 모습이고 색깔도 더 파장이 짧은 쪽, 파르스름한 쪽에 빛을 내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다음에 한번 우주먼지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 촛불이 계속 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가 그 부분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를 끊임없이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촛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 정거장은 어떻게 될까요? 촛불을 켰어요. 그럼 그 주변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기가 위로 솟구치지 않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공기에 있는 산소가 촛불의 불꽃에 계속 공급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촛불을 켜면 파르스름한 불빛이 둥근 모습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주 정거장에선 중력이 없어서 대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주 정거장에서 촛불 켜면 아마 곧 꺼질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우주 먼저 이렇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불을 끌 때 우리가 보통 물을 붓습니다. 그때 찬물을 끼얹는 게 유리한지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더 불을 끄기에 유리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저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생각해보니까 답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찬물을 붓다. 찬물을 끼얹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찬물은 말 그대로 온도가 낮죠. 그러면 온도가 낮은 물이 타고 있는 물질에 닿게 되면 그 물질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빠르게 식히는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찬물이 유리할 것도 같아요. 한편 뜨거운 물도 장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극단적으로 100도의 물을 끼얹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끼얹은 뜨거운 물을 기체 상태로 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화열이 엄청 커요. 그래서 물이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열을 빼앗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뜨거운 물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이와 같이 기화열 그리고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 솔직한 생각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그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하면 기화열이 액체인 물의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찬물을 끼얹어도 찬물의 온도가 100도의 물로 변하는 건 빠르고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다가 100도에 도달하면 그때 수증기로 바뀌면서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거로 생각하면 찬물과 뜨거운 물이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관점인데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기체는 액체보다 부피가 훨씬 크니까. 그러면 물을 끼얹어서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피의 수증기 기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면 주변에서 산소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끼얹어서 이 물이 수증기 상태의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면 이 물질을 둘러싸겠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유입되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물이 불을 끄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물, 뜨거운 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빠르게 기화해서 주변의 산소의 유입을 막는 효과를 생각하면 찬물은 뜨거운 물보다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뜨거운 물은 붓자마자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물체에 산소가 공급되는 걸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엔 뜨거운 물이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그 물리학자의 입장에 생각해본 단순한 어떤 추정인데요.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을 100도로 끓여서 그거를 갖고 불을 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현실에선 굳이 물을 끓여서 그 불을 끄는 것보다 충분한 양의 물을 온도와 상관없이 빨리 보내서 불을 끄는 방식, 그게 훨씬 더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에 대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불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보일까? 아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림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림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촛불을 켜놓고 뒤에서 약한 불빛을 비춘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온 약한 불빛보다 촛불 자체의 불빛의 강도가 더 강하다면 당연히 그림자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켜놓고 뒤에서 아주 강한 광량을 갖고 있는 불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한 불빛이 촛불 부분을 통과하면서 당연히 촛불 부분에 있는 그을음 입자의 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은 아주 강한 불빛을 촛불에 비추면 촛불 모양의 그림자가 반대쪽에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한 불을 비추면 그림자가 없고요. 강한 빛을 비추면 촛불도 그림자가 보여야 한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건 강한 불빛에 있던 그 빛이 촛불을 구성하고 있는 빛과 반응한 게 아니고요. 촛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입자들과 반응했기 때문에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빛은 그림자를 만들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너무나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빛이 그냥 순수한 빛이에요. 광자 같은. 광자가 광자의 진행을 다른 광자가 방해해서 그림자를 만들까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힘을 전달하는 입자, 또 하나는 힘을 받는 입자입니다. 광자, 빛알이라고도 부르는 광자는 힘을 전달하는 입자지 힘을 받는 입자는 아닙니다. 결론은 광자와 광자는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빛은 그림자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두 광자 사이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 간접적으로는 빛과 빛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 진행하면서 두 개의 광자가 만나서 소멸하면서 입자와 반입자의 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자 반입자 쌍이 만들어지고 입자 반입자가 다시 만나서 소멸하면서 빛이 또 나옵니다. 그걸 멀리서 도중에 만들어진 입자 반입자를 보지 않는다면 마치 빛과 빛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죠. 결론은 빛과 빛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간접적인 방식의 상호작용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빛과 충돌해서 그 경로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사실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과 또 하나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볼록 렌즈를 하나 두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두고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의 유리 모양의 그림자가 이 반대쪽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이건 왜 보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빛은 여기서 이렇게 전체 어떤 원통형 모양으로 볼록 렌즈 전체에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빛은 통과한 다음에 초점 부분에 많은 빛이 모이죠. 그러면 볼록 렌즈가 없었다면 이 바깥 부분에 도달할 빛이 볼록 렌즈가 있기 때문에 덜 도달하게 되죠. 볼록 렌즈에 빛을 비추면 가운데 초점 부분은 밝아지고 초점 주변은 볼록 렌즈가 없었을 때보다 어두워 보입니다. 결론은 볼록 렌즈에 불빛을 비추면 마치 렌즈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그림자는 아니고요. 빛의 경로가 특정한 위치로 모였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모이지 않은 다른 부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일종의 그림자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불 그리고 빛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빛은 물리학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